국보 1호 숭례문이 화마에 무너졌습니다. 숫덩이가 된 숭례문에 시민들의 안타까운 국보 1호 숭례문이 화마에 무너졌습니다. 숫덩이가 된 숭례문에 시민들의 안타까운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숭례문의 소방시설은 소화기 8대와 소화전뿐, 화재 감지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문화재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숭례문 같은 전통 목조 건물은 기와장을 뜯고 불을 꺼야 하는데 소방당국이 이런 특징을 이해하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방화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다리와 라이터가 발견됐습니다. 방화 용의자에 대한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데는 200억 원의 예산에 3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통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지지세력 재결집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새 정부가 일부 부처의 장관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완전히 부러진다. 네. 이 화면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뚫려 나가는 듯한 느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어처구니 없는 화재로 지난 600여 년간 서울의 심장을 지켜오던 숭례문이 한줌 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네. 특집 8시 뉴스, 먼저 하늘에서 내려다본 처참한 화재 현장 모습부터 전해드립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각을 떠받치던 나무 기둥이 새까맣게 탄 채 사방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유의 견고함을 자랑하던 건축물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깨진 기와장들은 흉물스럽게 나뒹굽니다. 폭격이라도 맞은 듯 누각 내부는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웅장한 자태를 뽐내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저앉은 누각 잔해와 그을린 석축이 끔찍했던 화재 상황을 말해줍니다. 수도 한복판 빌딩 숲 한가운데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켰던 숭례문. 카메라를 든 관광객들 대신 오늘은 화재 감식반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구한 문화유산의 상징이기도 했던 숭례문. 뜻하지 않은 화마에 맥없이 타버린 오늘, 문화민족이라는 자긍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도 이겨내고 우리 국민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할 것 같았던 숭례문은 어처구니 없는 화재로 600년 넘는 짧지 않은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내 집에 불이 난 것처럼 가슴이 아파요. SBS 조성현입니다. 으로 불이 감지된 시간은 어젯밤 8시 45분, 600여 년의 풍파에도 끄떡없었던 숭례문은 불과 5시간 만에 완전히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네, 발화에서 붕괴까지 시간대별로 화재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숭례문에서 화재 조짐이 보인 것은 어젯밤 8시 45분입니다. 2층 누각 정면의 왼쪽 아랫부분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8시 50분, 당황한 목소리의 화재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습니다. 숭례문, 불났어요, 지금. 막, 아래로 막 타요. 숭례문에 불을 탔다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타고 있어요, 지금 막. 신고 접수 2분 만에 화재 진압팀이 출동했고 소방대원들은 곧바로 2층 내부로 들어가 현장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렸습니다. 40여 분 뒤 겉불이 꺼지고 연기만 나는 훈소 상태가 되자 진압팀은 불길이 잡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순간도 잠시 기와 안쪽에 숨어있던 불씨가 맹렬하게 번져나왔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9시 55분 소방당국은 화재 비상 2호를 발령해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을 증강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0여 분 뒤 최고 단계인 화재 비상 3호가 발령됐습니다. 밤 11시엔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서 내부에 있던 대원들이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진압팀은 현판을 보존하기 위해 떼어냈습니다. 냉각수 대신 거품식 소화 약재가 뿌려졌지만 불길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50분 지붕 해체 작업을 개시하기로 했지만 뿌린 물이 얼어붙고 경사가 급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건물을 뚫고 나온 시뻘건 불길이 2층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힘겹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던 숭례문 2층 누각은 새벽 0시 58분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기왓장이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숭례문의 1, 2층 누각 모두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밤샘 진화 작업도 헛되이 600년 넘게 수도 서울의 얼굴로 도심을 지켜왔던 국보 1호 숭례문은 불과 5시간여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그것도 초저녁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네. 문화재라는 것을 의식해서 과감한 초기 진화에 나서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재규 기자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화재 진압팀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목조 건물은 10분만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때문에 보통 일일이 해체하면서 불을 끕니다. 하지만 숭례문은 국보 1호다 보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느라 본격적인 진압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화재 발생 1시간쯤 뒤에야 기와를 해체하고 진화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불이 난 곳을 제대로 겨냥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뿌린 물이 이미 얼어붙어 해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겉으론 연기만 나는 훈소 상태를 불길이 잡힌 것으로 착각한 것도 잘못된 초기 대응을 초래했습니다.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했더라면, 예를 들면 기와를 드러내고 거기에 물을 주사를 했으면 그러한 붕괴와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재작년 수원 화성 서장대의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를 해체하고 천장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살수를 함으로 해서 불을 완전히 소화시킬 수가 있었는데, 화재 진압은 처음 5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흡했던 초동 대응이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SBS 유재규입니다. 이렇게 화재 초기에 기왓장을 드러내고 불길을 잡았어야 했던 건 목조 건축물 지붕의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전통 양식의 목조 건물들은 그냥 기와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아래는 매우 복잡합니다. 석가래 위에 나무 판자를 깔고 그 위에 진흙을 한층 올립니다. 이 진흙은 기왓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하지만 흙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지붕 전체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걸 나무로 대신하는데 이것을 바로 적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아래에서 옮겨 붙어서 지붕 내부로 번졌다면 이 기와를 뜯어내지 않고는 방수 처리된 기와와 흙으로 된 적심의 불을 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이런 목조 건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층 누각에서 시작된 불은 석가래와 개판을 거쳐 적심이 있는 지붕 내부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흙과 기와로 뒤덮인 지붕 위로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봐야 물은 아래로 흘러내릴 뿐 적심으로 옮겨붙은 불에는 물기가 닿지 않았습니다. 기와 표면의 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외부 온도는 낮았지만 밀폐되다시피 한 내부의 온도는 100도가 훨씬 넘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보이는 곳에 불이 다 꺼졌다고 판단했을 때에도 지붕 안에서는 마른 장작들이 헐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부 목재들이 계속 타면서 불이 전체로 번졌고 건물 붕괴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조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에 지붕 안쪽 진화부터 나섰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초기에 내부에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했었더라면 구조에 큰 문제 생기지 않고 초기 진압이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뒤에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 천장을 뜯을 경우 목재들이 일시에 무너지면서 소방관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어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특히 한옥의 경우 지붕이 삼각형 구조여서 열기가 가운데로 집중되기 때문에 건물 중앙의 상층부가 화재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문화재청이 숭례문 방염 도포 작업을 하면서 단청 훼손을 우려해 건물 상부는 작업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져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SBS 김호선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방화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다리와 라이터가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방화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뭡니까? 네, 화재 전후에 숭례문에 오르는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또 경비업체의 감지기가 작동됐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목격자는 3명인데요. 한 택시기사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쇼핑백을 들고 숭례문에 올라간 지 1, 2분이 지난 뒤에 불꽃과 함께 연기가 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올라가고 계단 쪽으로 또 올라가더라고, 우측으로. 좀 있으니까 그 2층에 정면에서 그냥 그 불빛이 환하게 비친 거예요. 60대 전후 남자가 배낭과 사다리를 메고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경찰에 화재 신고가 들어온 직후인 어젯밤 8시 47분쯤 사설경비업체의 적외선 감지기도 울렸습니다. 방화 용의자가 불을 지르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감지기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목격자들끼리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방화로 추정할 만한 물건들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현장 감식에서 사다리 4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중 2개는 소방서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2개는 아직도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방화 용의자가 사용한 사다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에 앞서 불에 탄 라이터 2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라이터들이 방화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과 관련해 소방당국은 숭례문 2층의 지붕 안쪽으로 추정했지만 경찰은 감식 작업 결과가 나온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국보 1호, 저는 지금 숭례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까지도 고즈넉한 분위기로 우리의 5,000년 깊은 역사와 전통을 증명해줬던 바로 그 숭례문입니다. 610년의 자존심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런 모습이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이곳 현장에는 퇴근길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흉물처럼 변해버린 국보의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1차로 현장 감식을 벌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직도 추가 붕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방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이 3시간 동안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돌무덤 위를 오가며 현장을 살펴본 감식팀은 추가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내부 구조가 변형된 데다 목재들도 불을 끄려고 뿌린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부를 또 확인해봤는데 그 주요 그 기둥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안전한 부분도 있고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조사는 이루어지고 다시 이제 조사를 임할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감식팀은 또 갑작스런 추가 붕괴보다 지붕 위에 방치되어 있는 타다 남은 나무 기둥과 기와가 떨어질 수 있어 더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의경 70여 명을 동원해 구경 나온 시민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감식팀은 내부 접근이 어려운 데다 보건을 염두에 두고 감식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목재 자체가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만약 쓰지 못한다면 구경자분들은 우리 옷을 보면 본이죠. 그런 똑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사진 찍고 촬영하고 기록하고 스케치하고.
본격적인 현장 감식은 잔해를 치우면서 재활용 가능한 부재들을 모으고 난 뒤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발화 지점이나 화재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며칠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서울 시내를 지날 때면 항상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던 숭례문. 하지만 그 소중함에도 우리의 관리 실태는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화재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을 지키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8대와 상수도 소화전이 전부였습니다. 화재 감지기조차 없었습니다. 관리는 서울시 중구가 맡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낮 시간에만 출입을 통제하고 관광객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국보 1호가 그렇지 않으면은 건축 자재 창고가 60년도 그 보수공사 할 때에 뽑아낸 자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자재가 왜 거기 있습니까? 평일에는 3명의 관리 직원이 상주해야 하지만 이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상시 한 명은 남성을 했습니다. 갈 수도 있고 상주라서.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 8시 이후에는 사설업체의 무인 경비 시스템에만 의존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방화범이 들어와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간 조명이 설치돼 있는 데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화재 위험도 높아졌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리당국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소방설비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관리자도 소방시설도 없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보 1호. 숭례문 참화는 소중한 문화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방치했는지 부끄러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황정원입니다. 숭례문에는 CCTV가 넉 대나 설치돼 있었지만 침입자 감시에는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또 담당 경비업체는 최근 감시 장비의 수를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숭례문에는 모두 넉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문과 후문, 숭례문의 오른쪽 면과 가운데 통로인 홍해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넉 대의 카메라 어디에도 방화 용의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방화 용의자는 석조 건물 왼쪽 벽을 타고 숭례문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석조 건물 왼편의 적외선 감지기에서 화재 직전 5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비업체는 감지기 작동 후 1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한창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숭례문의 관리를 담당하는 중구청은 지난 1일 경비업체를 바꿨습니다. 월 30만 원씩 내던 관리비를 5년간 무상으로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업체 측은 새로 경비 업무를 맡으면서 CCTV 넉 대를 새로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취재 결과 이 업체는 기존에 있던 적외선 감지기를 9대에서 6대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술한 보안 시스템에 해당 업체의 한 발 늦은 대응이 겹치면서 국보 1호 숭례문은 어이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SBS 김요한입니다. 숭례문이 시민들에게 개방된 것은 지난 2006년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개방에 걸맞는 관리 체계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숭례문 주변에 잔디광장이 조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3월에는 숭례문 중앙통로인 홍해문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07년 도로와 전찻길이 만들어지면서 마치 외딴 섬처럼 시민들과 멀어졌던 숭례문. 서울시가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개방 자체에 골몰하느라 화재나 방화 같은 재난에 대비한 관리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개방 이후 숭례문 주변은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됐고 대규모 공연도 열렸지만 안전조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서울시의 관리 인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세 분이 하루 종일 숭례문에 상주하시는 건 아니네요.